네, 늙은 시어머니를 콘크리트에 묻어버릴까요? 그 섬뜩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 때 이수연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시간은 몇 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른 아침 승객들로 가득한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은 거대한 육식동물의 입구처럼 활짝 열렸다. 늦지 않기 위해 모두가 몸을 던지는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한 손에 시장 바구니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던 홍순자 할머니는 밀려드는 인파에 떠밀려 뒤로 한 발짝 물러서야 했다. 그때 떡 벌어진 어깨에 조잡한 용문신이 꿈틀대는 사내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어이, 비켜 급하다고. 박두호는 거친 힘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을 밀쳐내며 가장 먼저 버스에 올라타려 했다. 그 모습에 홍순자 할머니가 작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젊은이 차례대로 갑시다. 다들 바빠도. 시끄러워. 할망구 박두호는 고개를 획 돌려 홍순자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보다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감히 자신에게 훈계하려 든 할머니의 모습이 그의 자존심을 긁었다. 박두호는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를 한번 자신의 번쩍이는 구두를 한번 번갈아 보며 비웃었다. 내 늙은 발이 내 구두에 닿기라도 하면 네 재산 다 팔아도 못 갚을 줄 알아. 어디 감히 늙은 주제에 그의 조롱은 거침이 없었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불쾌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시선을 피하거나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었다. 버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이수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 시절 수십 년의 훈련으로 다져진 냉철한 분석 능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박두호의 거친 언행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적인 폭력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수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혈관 속에서 잠들어 있던 전사의 피가 끓기 시작했다. 어이, 할망구 내놈이 그렇게 잘났으면 이 바닥에서 끝을 보자고. 박두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밀치고 버스 계단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그는 버스에 오르지 않고 다시 몸을 돌려 정류장에 서 있는 할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했다. 내 놈 같은 늙은 것들은 말로 해서 안 들어먹지. 이 땅을 팔지 않으면 내 자식과 함께 이 바닥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묻어버릴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콘크리트 잔해에서 부러진 녹슨 철근 조각이었다. 그는 철근으로 땅바닥에 선을 긋고 그 안에 손가락으로 가루를 뿌렸다. 뿌옇고 하얀 콘크리트 가루. 그 섬뜩한 행위에 홍순자 할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버스 문이 닫히고 박두호는 마지막으로 이수연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던졌다. 그의 눈은 내 차례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박두호의 잔인한 미소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갑고 텅 빈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즉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를 응징해야 한다. 버스 문이 닫히고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멀어졌다. 정류장에는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힐끗거리며 쳐다보다 이내 자신의 갈 길을 재촉했다. 이수연은 그들의 무관심한 시선 속에서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버스 창문 너머의 악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내 냉철한 이성이 그녀의 온몸을 덮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가장한 채 천천히 몸을 돌려 어머니 홍순자에게 다가갔다. 홍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수연은 조용히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손은 분노를 억누르느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작은 떨림 속에는 UDT 시절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분노의 감정이 끓고 있었다. 세상에, 괜찮으세요? 어머니 근처에 서 있던 중년의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그 옆에 있던 한 남자는 웅얼거리며 말했다. 젊은 사람이 너무했네. 세상이 무서워서 원.
그들의 입에서는 동정의 말이 흘러나왔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다음 버스의 도착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이 불쾌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수연은 그들의 위선적인 동정심이 오히려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시죠. 할머니는 이수연의 손을 잡고 겨우 일어섰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듯했다. 수연아,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저러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을 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저 자식이 뭔지 제가 꼭 알아낼게요. 그녀는 할머니를 데리고 정류장 벤치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방금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기록했다. 박두호의 인상착에 그가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세단의 차량 번호,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콘크리트 가루기자고와 재개발, 창이라는 단어. 이수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정보가 연결되고 있었다. 그녀는 UDT 시절 훈련받았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발휘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노린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 저 사람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혹시 누가 어머니를 위협한 적이 있었어요? 이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홍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 아는 사람은 아닌데 저번에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이 땅을 팔라고 했어. 안 팔면 아주 곤란해질 거라고. 그러더니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이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땅을 빼앗기 위한 조직적인 협박이었고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일은 그들이 보낸 최악의 경고였다. 그녀의 손은 주먹으로 굳게 쥐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이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UDT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단련된 오직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차갑고 잔인한 분노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던 여전사였다. 그리고 그녀의 길고 잔혹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어둠이 내린 집 안은 고요했다. 버스 정류장의 소란과 사람들의 무관심, 박두호의 섬뜩한 미소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홍순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남편 민재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해요. 저런 놈들은. 민재의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으로 떨렸다. 하지만 홍순자는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경찰은 아무 소용없어. 저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 사람들은 경찰도 어쩌지 못한다고?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남편 민재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평범한 시민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수연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UDT 시절 법에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적들과 수없이 맞서 싸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약자들을 오히려 위협한다. 경찰이 온다고 해도 증거가 부족하면 간단한 조서 작성 후 풀려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협박은 더 교묘하고 잔인해질 터였다. 이수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방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공간이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본 박두호의 차량 번호를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콘크리트와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조합해 정보를 검색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박두호 그는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여러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있었다. 그의 이름 옆에는 항상 태건홀딩스라는 건설회사의 이름이 따라 붙었다. 이수연은 태건홀딩스의 대표 장태건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이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정장 차림의 말끔한 모습 언뜻 보면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박두호의 그것과 똑같은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태건은 합법적인 사업가라는 가면을 쓰고 재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었다. 그의 방식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그는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했다. 바로 집. 집을 팔지 않으면 그 집을 콘크리트 더미로 만들어버린다는 위협.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을 겨냥한 총알이었다. 이수연은 장태건의 사업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그가 관여한 모든 재개발 사업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순순히 땅을 팔지 않는 노인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집요한 협박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두호가 시장에서 어머니에게 뿌린 콘크리트 가루와 녹슨 철근 조각이 바로 이 태건홀딩스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서명이었다. 이수연은 노트북 화면에 뜬 장태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증오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남편 민재는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다. 경찰의 법이 닿지 않는 곳, 바로 그녀의 UDT가 훈련받았던 그곳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뒷골목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꿉꿉한 담배 연기와 역한 술 냄새가 뒤섞인 낡은 건물의 지하 입구. 간판도 없이 그저 허름한 철문만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수연은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후드티를 눌러쓰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어둠에 완전히 적응한 맹수의 그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진입로와 동선이 그려져 있었다. 박두호는 이런 곳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수연은 그를 추적하며 얻은 정보를 떠올렸다. 그의 행동 방향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지하에는 불법 도박장이 펼쳐져 있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카드를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돈을 걸고 있었다. 모두 문신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쇠붙이가 들려 있었다. 이수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어이, 여기는 여자들 놀이터가 아닌데 한 사내가 그녀를 향해 껄렁거리며 말을 걸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목표는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박두호. 그는 크게 웃으며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반짝이는 구두가 놓여 있었다. 어제 그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라도 하듯 그는 자신의 구두를 애지중지하며 쓰다듬고 있었다. 이수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마치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어뢰와 같았다. 그녀는 박두호의 등 뒤에 조용히 섰다. 박두호 씨, 어제 기분 좋으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차갑고 단단했다. 박두호는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이수연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너는? 그가 채 말을 잇기도 전에 이수연의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대인 제압수를 사용했다. 팔을 비틀고 관절을 꺾는 대신 그녀는 그의 어깨와 목의 혈자리를 정확하게 눌렀다. 박두호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내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이봐 인연을 잡아서 이수연은 박두호의 몸을 방패 삼아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가장 먼저 달려든 사내의 손목을 꺾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축 늘어졌다. 그녀는 몸을 낮춰 다른 사내의 무릎 뒤를 걷어찼다. 무릎이 꺾인 사내가 비틀거리자 이수연은 그의 머리를 바닥으로 짓눌렀다. 모든 움직임은 간결했고 소음은 없었다. 싸움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기계가 작동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UDT 훈련은 폭력이 아닌 제압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적의 급소를 알고 있었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박두호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의 발밑에 놓여있던 명품 구두가 그의 몸에 밟혀 찌그러졌다. 이수연은 그를 짓누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발에 밟히니 아팠습니까? 보상해야 할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다. 박두호의 눈에 공포가 스치고 지나갔다. 너 대체? 이수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박두호의 일그러진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어제는 당신이 주인공이었지만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모두에게 당신의 찌그러진 자존심을 보여주세요. 박두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굴욕적인 사과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수연은 박두호의 몸에서 손을 떼고 그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는 부러진 뼈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이수연은 그의 발밑에 뒹구는 구두를 발로 지시겼다.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있어야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는 돌아섰다. 도박장 안의 모든 사내들은 감히 그녀에게 덤벼들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수연은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첫 번째 응징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박두호는 이제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 입은 짐승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은 고요했다. 이수연의 집 거실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 홍순자를 따뜻한 물로 씻겨드리고 약을 발라드린 후 소파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야. 내일 아침 일찍 경찰에 가서 신고할게. 박두호 그놈들. 민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 안도감이 더 컸다. 이수연은 그런 남편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평온한 것일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두에게 가한 응징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 뿐이었다. UDT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적을 자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녀의 감각은 모든 소리에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밤 10시 정각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늦은 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초인종 소리에 가족 모두가 긴장했다. 민재가 현관문으로 다가섰다. 누구세요?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민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수연을 쳐다보았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 바로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크기의 택배 상자였다. 겉면에는 발신인도 수신인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저 붉은색 마커펜으로 대충 휘갈겨 쓴 글씨가 있을 뿐이었다. 어젯밤 재밌었나? 내년에 장난에 화가 많이 났다. 이수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상자를 안으로 들였다. 남편과 어머니의 불안한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수연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이 들어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명품 구두 한 짝. 어제 박두호가 신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그 구두는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그 구두 옆에는 작은 비닐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콘크리트 잔해에서 부러진 녹슨 철근 조각 하나와 뿌옇고
하얀 콘크리트 가루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 이수연은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흑백으로 인화된 사진 속에는 퇴근하는 남편 민재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은 모두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은 듯 흐릿했지만 그들의 신원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가족의 일상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이게 뭐야, 수연아. 이게 대체 무슨...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수연을 쳐다보았다. 이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용암처럼 뜨겁게 끓고 있었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장태건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먹잇감이 되었다. 이수연은 텅 빈 눈으로 상자 속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그들은 선을 넘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을 건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 상자 안의 내용물은 이수연의 집을 차가운 공포로 물들였다. 민재는 공포에 질린 채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고 홍순자 할머니는 불안에 떨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이수연을 껴안으며 말했다. 수연아, 당장 이사 가자. 경찰이고 뭐고 이 집을 떠나야 해. 그 사람들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노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이수연은 그런 남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 찾아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겁먹지 마요. 우리는 싸울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이수연은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의 서재는 이제 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3대가 놓여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딩 언어가 번개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장태건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UDT 시절 습득한 정보전 및 심리전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장태건은 사업가이자 범죄자였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은 바로 그의 핫스톰댓이었다. 그는 돈을 통해 권력을 얻었고 돈을 통해 범죄를 은폐했다. 이수연은 그의 돈줄을 직접 끊는 대신 그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어놓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프로그램은 태건 홀딩스의 내부 서버에 침투했고 그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수연은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수백 개의 거래 내역 중 일부를 미세하게 조작했다. 1억이 입금되면 9,999만 9,909 입구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게 했다. 사라진 1원은 수백 개의 다른 계좌로 나노 단위로 쪼개져 송금되는 시기였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장부가 전혀 맞지 않는 혼란이 시작될 터였다. 이수연은 장태건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장태건의 비서와 핵심 임원들의 휴대전화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이 바이러스는 그들의 대화를 도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그의 과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전송했다. 예를 들면 강철 개발, 용문신, 폐기물 처리와 같은 단어들이었다. 이 단어들은 아무런 맥락 없이 그의 임원들의 메시지에 삽입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태건에게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의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는 장태건의 시스템에 작은 모래알을 던져 넣었다. 이 모래알은 곧 그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터였다.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전쟁 모드에 돌입해 있었다.
그녀는 장태건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웠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그의 육체가 아닌 그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될 것이다. 어둠이 내린 서울 외곽의 재개발 지역은 흉물스러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철거가 진행되다 멈춘 낡은 건물들은 기괴한 유령처럼 서 있었고, 곳곳에 쌓인 콘크리트 더미와 삐죽삐죽 솟아난 녹슨 철근들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은 장태건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적인 아지트였다. 이수연은 낮에 드론으로 사전 정찰을 마친 후 밤이 되자 이곳에 잠입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 점의 소음도 없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그림자를 이용해 은밀하게 전진했다. 그녀의 몸은 UDT 시절의 야간 침투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다. 콘크리트 잔해 더미를 넘고 삐걱거리는 철골 구조물 사이를 유연하게 통과했다. 그녀의 눈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고 귓가는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했다. 저 멀리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2명의 사내가 보였다.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들의 경계태세가 허술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이수연은 조용히 몸을 낮췄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 돌아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특수 제작된 와이어를 꺼냈다. 한 명의 목에 와이어를 감아 조르고 다른 한 명의 머리 뒤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수연은 그들의 몸을 콘크리트 더미 뒤에 숨겼다. 그녀의 행동은 잔인했지만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기계적인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침투했다. 폐건물 지하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이진우가 드론으로 찍은 열화상 사진에서 이곳에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다. 이수연은 컨테이너 문에 귀를 댔다.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재빨리 컨테이너 문에 달린 자물쇠를 살폈다. 복잡한 자물쇠였지만 그녀에게는 단순한 퍼즐에 불과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 세트를 꺼내 소리 없이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열리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둡고 비좁은 컨테이너 안에는 2명의 노인이 묶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몸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고 이수연이 나타나자 더욱 몸을 떨었다. 괜찮아요. 제가 구하러 왔어요. 이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그녀는 노인들을 묶은 밧줄을 풀고 그들을 부축해 컨테이너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노인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콘크리트에 묻어버릴 거라고 했어.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연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위협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이곳에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수연은 노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응징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인간 이하의 잔혹함이었다. 그녀는 이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수연은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내들의 흔적을 꼼꼼히 살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곳에 가두고 철근으로 때리고 협박을 일삼았다. 그녀는 그들의 만행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섰다. 그것은 정의의 불길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장태건에게 반드시 이 모든 고통을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어둠이 내린 재개발 공사 현장은 지옥의 입구와 같았다. 이수연은 조용히 몸을 낮춘 채 분노에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적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폭력배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장태건이라는 악마를 위해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도구들이었다. 그들이 휘두른 녹슨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수연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도구를 이용해 그들을 응징하기로 결정했다. UDT에서 그녀는 무기 없는 전투를 수없이 훈련받았다.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하는 법. 그녀의 시선은 흩어진 공사 자재들을 훑었다. 굵은 철근, 얇은 와이어, 날카로운 파편들.
그리고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까지. 그녀는 그들의 무대를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컨테이너 주변을 지키고 있던 2명의 사내였다. 그녀는 그들의 등 뒤로 접근해 바닥에 굴러다니던 얇은 와이어를 이용해 그들의 발목을 묶었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수연은 그들의 얼굴에 시멘트 포대를 씌우고 그들을 콘크리트 블록 뒤에 버려두었다. 이수연의 침투가 시작되자 공사 현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 알 수 없는 비명소리,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동료들. 남은 사내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기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는 듯 조용히 그들의 뒤를 쫓았다. 한 사내는 폐건물 옥상으로 도망쳤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이수연이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대로 그의 무릎 관절을 걷어찼다. 무릎이 꺾인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자 이수연은 그의 몸을 옥상 가장자리로 끌고 갔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비명을 질렀다. 수십 미터 아래에는 뾰족한 철근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다. 이수연은 그의 눈을 보며 속삭였다. 당신들이 사람들을 협박했던 그 방식 그대로 당신들을 처벌해 줄게요. 그녀는 그를 철근 숲 위에 매달아 놓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다른 사내들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젠장, 난 저 여자 사람이 아니야. 그때 그들이 숨어있던 어둠 속에서 갑자기 강렬한 섬광이 터졌다. 이수연이 용접기 불꽃을 이용해 그들을 혼란시킨 것이다. 눈이 멀어버린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치락 뒤치락했다. 그녀는 그들의 혼란을 이용해 그들을 하나하나 제압했다. 그녀는 그들의 팔다리를 꺾고 관절을 부수고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 폐건물 기둥에 매달아 놓았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무기를 훔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그들을 응징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뿐이었다. 모든 사내들이 제압되자 공사 현장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이수연은 마지막으로 녹슨 철근 하나를 들고 벽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글자를 썼다. 나는 잊지 않는다. 장태건. 다음은 너다. 그녀는 스프레이통을 바닥에 던지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는 무너진 콘크리트와 부서진 쇠붙이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내들의 신음만이 남겨졌다. 첫 번째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장태건이라는 거대한 악을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서울의 고층 빌딩숲 태건홀딩스 최상층에 위치한 장태건의 사무실은 밤이 깊었음에도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책상 위의 서류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장태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벽에 던져버렸다. 이게 말이 돼. 그의 앞에는 부하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방금 전 그들은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했다. 박두호가 한 여자에게 무참히 당했고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현장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벽에 붉게 씌어진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잊지 않는다. 장태건. 다음은 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쇠사슬처럼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겨우 여자 한 명이 내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장태건은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밤부터 시작된 의문의 자금 유출과 내부 혼란. 그와 동시에 터져나온 이 사태는 그를 극심한 편집증에 몰아넣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CCTV 영상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화면 속에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이수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효율성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장태건은 화면 속의 그녀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을 즐기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이게 UDT 출신 여전사라고 그의 부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장태건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그를 노리는 거대한 세력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이수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만에 그녀의 신상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 홍순자의 이름까지. 그녀는 선을 넘었다. 그녀는 그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다. 장태건의 이성은 증오와 모욕감에 압도당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끓어올랐다. 그는 복수해야 했다.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내게 이런 모욕을 준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주면 그때서야 무너질 거야. 장태건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성심 대신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 여자, 이수연의 시어머니를 데려와. 그리고 그 여자를 내게 직접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장태건은 사무실의 모든 불을 끄고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손은 분노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이수연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고 이수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네, 늙은 시어머니를 콘크리트에 묻어버릴까요? 장태건은 비열한 웃음과 함께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어. 홍순자 할머니를 보고 싶으면 내일 밤 12시 폐공장으로 혼자 와.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을 하면 그때 내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전화는 이수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녀의 세상은 순식간에 차갑고 잔인한 전장으로 변했다. 장태건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인질로 삼았다. 이제 그녀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투에 뛰어들어야 했다. 어둠이 내린 폐공장은 거대한 쇠붙이의 무덤 같았다. 꿉꿉한 흙먼지와 기름 냄새, 그리고 역한 쇠 농 냄새가 뒤섞인 공기. 공장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이수연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해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버려진 건물들이 아니었다. 삐걱거리는 크레인 녹슨 철근 더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작전 지도로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낮춘 채 그림자처럼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UDT 시절의 습관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바로 그 자세야.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장태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장 내부를 울렸다. 그는 이미 이수연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 위에 서 있는 거대한 크레인을 가리켰다. 크레인에 달린 거대한 갈고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수연은 고개를 들어 크레인 위를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내 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가장 무가치한 것. 오늘은 둘 다 여기 있다. 장태건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했지만 그의 눈은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공장 중앙에는 홍순자 할머니가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갈색빛을 띠는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뿐이야. 내년의 파멸. 장태건은 이수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주변에는 5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거대한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장태건의 눈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믿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들의 눈빛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 죽이려고 혼자서 이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가 UDT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날 너무 과소평가하는군요. UDT 그게 뭐 대단하다고. 넌 그냥 사람이야. 내가 고용한 해결사들은 내년보다 더한 놈들도 겪어봤어. 장태건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의 말은 그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수연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는 그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 어리석은 놈. 당신은 지금 지옥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수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몸이 빛처럼 튀어나갔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팔을 꺾어 그대로 그의 어깨를 짓밟았다.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팔이 부러졌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수연은 그의 몽둥이를 빼앗아 다른 사내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다. 이수연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다. 그녀는 그들의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이용해 그들을 공격했다. 그녀의 몸은 UDT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단련되었다. 그녀는 적의 급소를 알고 있었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다. 장태건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종이장처럼 그녀의 손에 무참히 짓밟혔다. 이수연은 그들의 몸을 공장 안의 기계들과 구조물에 묶어놓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무참히 짓밟힌 벌레들이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야. 이수연은 모든 사내들을 제압한 후 장태건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살기가 가득했다. 장태건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수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건설회사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여전색에 무릎을 꿇은 겁에 질린 사내에 불과했다. 폐공장에는 기계가 멈춘 듯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수연의 발밑에는 장태건의 사내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쇠사슬에 묶인 채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휘두르던 폭력에 스스로 무너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들을 지나쳐 장태건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오만했던 눈빛을 잃고 순수한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다. 오직 절망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이수연은 그런 장태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했다. 나 같은 평범한 여자는 당신의 권력과 돈 앞에서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이 틀렸습니다. 장태건은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체 너는 누구야? 이수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공장 구석에 버려져 있던 용접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대신 마스크에 달린 쇠사슬을 이용해 장태건의 목을 감았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집을 허물고 그들의 삶을 짓밟고 심지어 내 어머니를 콘크리트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그녀는 장태건의 몸을 일으켜 세워 그를 공장 중앙에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믹서기 쪽으로 끌고 갔다. 믹서기 안에는 굳지 않은 시멘트가 들어있었다. 장태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발, 살려줘. 내가 돈을 줄게.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수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이수연은 장태건의 두 손을 등 뒤로 꺾어 묶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머리 위로 작은 콘크리트 가루를 뿌렸다.
푸슬푸슬한 하얀 가루. 그가 어머니에게 행했던 그 끔찍한 행위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순간이었다. 이게 뭔지 아나 네가 어머니께 뿌린 콘크리트 가루야.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장태건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수연은 그를 믹서기 옆에 세워두고 거대한 크레인을 작동시켰다. 크레인의 쇠사슬은 장태건의 몸을 휘감았고 그는 공중에 매달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지만 그의 비명은 텅 빈 공장 속에서 메아리칠 뿐이었다. 이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당신의 재판입니다.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당신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녀는 장태건의 손을 풀어주었고 그의 몸은 콘크리트 믹서기 안으로 떨어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믹서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장태건은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이수연은 조용히 믹서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믹서기에서 멀어져 홍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공포에 질린 채 묶여 있었다. 이수연은 할머니를 묶은 밧줄을 풀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폐공장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수연은 무너져 내리는 장태건과 그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믹서기를 뒤로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홍순자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할머니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함께 며느리를 향한 경외감이 어려 있었다. 수연아, 너 대체 어떻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이수연은 할머니의 입을 막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는 할머니를 데리고 공장 가장자리에 있는 낡은 창고로 몸을 숨겼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완벽한 은신처로 보였다. 어머니, 잠시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다. 홍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모든 공포를 잠재웠다. 이수연은 창고 문을 닫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발신인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 외곽 월계동 재개발 지역 낡은 콘크리트 공장. 지금 바로 출동해야 할 겁니다. 범인들이 모두 제압되어 있고 납치된 피해자도 무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간결했다. 상대방이 채 묻기도 전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폐공장 주변은 수십 개의 경찰차 불빛으로 환해졌다. 이수연은 창고 안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치고 쓰러져 있는 장태건과 그의 부하들을 발견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수연은 그녀의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공장 뒤편의 낡은 철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그들의 모습은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의 사건은 법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이다. 장태건은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그의 범죄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수연은 복수를 완성했다. 그녀는 법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승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여전사가 깨어나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전투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를 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갔다. 이제 그녀의 길고 잔혹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밤의 싸움이 끝난 후 이수연은 어머니 홍순자를 부축해 한적한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법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주사를 맞았고 몸에 난 작은 상처들을 치료받았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의 남편 민재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흔적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그 놈들을 잡았대요. 민재는 울먹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홍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수연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단순한 안도감이 아닌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밤의 악몽 속에서 자신을 구해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수연은 경찰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단지 납치되었다가 누군가에 의해 구출된 것 같다 고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UDT에서 그녀는 배운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임무가 끝난 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결정했다. 민재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밤새 자신과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알 수 없는 거리가 생겼음을 느꼈다. 평소에 따뜻하고 상냥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행동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마치 군인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수연아, 너. 괜찮은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에게 내리는 처벌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증오와 분노라는 감정을 모두 쏟아냈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때 병실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대형 건설사 태건홀딩스 장태건 대표 폭력조직 동원에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공범 및 조직원 수십 명 검거.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이 갑자기 재개발 현장을 덮쳐 장태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는 내용이었다. 누가 제보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연은 TV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무릎을 꿇고 경찰에 연행되는 장태건의 모습이 잡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가슴 콘크리트 가루만와 녹슨 철근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그녀는 복수를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증오의 순환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킬 뻔한 증오를 이겨냈지만 그 증오의 흔적은 그녀의 영혼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차가운 병원 공기 속에서 밤을 보낸 후 이수연의 가족은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홍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고 민재는 조용히 병실 TV를 켜서 뉴스를 시청했다. 그때 뉴스의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속보를 전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밤사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다. 단독 속보입니다. 대형 건설사 태건홀딩스 대표 장태건 불법 폭력 조직 동원에 시민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민재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TV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그의 아내가 불과 몇 시간 전 무릎 꿇린 채 자신을 협박했던 장태건의 모습이 잡혔다. 오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는 그의 모습에는 깊은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이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앵커는 계속해서 사건의 전말을 전했다. 누군가 경찰에 익명의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토대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납치된 시민들을 구출하고 납치범들을 모두 검거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과거에도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지만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익명의 제보 덕분에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민재는 TV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익명의 제보라니.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의 시선이 이수연을 향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차가운 결의와 잔인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싸우는 전사였다. 수연아는 네가 한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민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경외감과 함께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 홍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이수연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수연아. 정말 고맙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수연을 안아주었다. 그들의 품속에는 따뜻함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녀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이해했다. 서로가 겪은 고통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민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아내의 행동이 옳았는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구했고 악을 응징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의 편이었다. 이수연은 복수를 완수했다. 그녀는 장태건을 무너뜨렸고 어머니를 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증오와 분노라는 감정을 모두 쏟아냈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이미 복수의 흔적이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수연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악몽 같았던 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들의 삶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홍순자 할머니는 이제 다시 시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재는 출근길에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다녀올게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배웅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다시 평범한 일상에 적응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길을 걸을 때마다 주변을 살폈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UDT 시절의 전투태세가 깊숙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다시는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어느 맑은 오후 이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섰다. 햇살은 따스했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과일 가게 앞에서 한 청년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구석이 있었다. 수연아. 홍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정말 고마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를 구해줘서도 고맙지만 네가 너 자신으로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수연을 안아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수연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이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국가의 이름으로 적을 파괴하기 위해 훈련받았던 손.
그 손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따뜻한 밥을 짓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인함은 무엇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차가운 바다를 떠나온 군인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한 항구에 닻을 내린 것이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그것은 마치 모든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잔잔한 파도와 같은 평화였다. 장태건 일당이 검거된 후 한 달, 사건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빠르게 해결되었다. 서울시의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숨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그곳에서 한 남자가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준석. 30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 독종이라 불릴 만큼 냉철하고 집요한 인물이었다. 강력팀에 모든 자료를 넘기지 말고 내게 먼저 보고해. 이준석 검사는 자신의 수사팀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의 범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흥미를 느낀 것은 익명의 제보자였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장태건 같은 거물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는가. 이 모든 것은 그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준석 검사는 사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꼼꼼히 살폈다. 쓰러진 조직원들의 모습 벽면에 붉게 씌어진 메시지, 그리고 장태건이 갇혀있던 콘크리트 믹서기까지. 그는 범인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폭력적인 놈이 아니었다. 그는 전술을 알고 있었고 기술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심리전에 능했다. 이준석 검사는 이 모든 것에서 군인의 흔적을 보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현장의 모든 증거물을 다시 분석하라고 명령했다. 가장 먼저 장태건의 눈에 비친 그 여성의 흔적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아무런 지문이나 DNA도 발견하지 못했다. 범인은 너무나 깔끔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이준석 검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벽면에 씌어진 스프레이의 미세한 입자, 그리고 장태건을 묶은 와이어의 성분, 그리고 혹시 모르니 콘크리트 믹서기 안쪽에 혹시 모를 흔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 그의 집요함에 부하들은 지쳐갔지만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이준석 검사의 책상에 도착했다. 믹서기 안쪽의 날카로운 쇠붙이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지문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거친 싸움 도중 아주 미세하게 남겨진 흔적이었다. 지문은 어떤 범죄 기록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준석 검사는 지문을 군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보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지문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의 퇴역 군인 한 명의 지문과 일치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그는 그녀의 프로필을 열었다. 그녀의 사진을 보는 순간 이준석 검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평범한 외모의 주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프로필에는 훈련 기록과 수상 경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녀가 UDT에서 얼마나 뛰어난 전투 전문가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마침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었다. 이수연. 이준석 검사는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사냥꾼의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범죄자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엘리트를 쫓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동선을 추적해 그녀의 전화, 인터넷 기록, 그리고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그녀가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든 것을 파악해. 이준석 검사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의 평화로운 일상은 다시 깨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이수연의 평화로운 일상은 다시 시작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전장 한가운데 있었다. 이준석 검사가 그녀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그녀의 UDT 시절의 본능은 그녀의 주위를 맴도는 미묘한 위화감을 포착했다. 집 앞 골목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늘 비슷한 시각에 그녀의 동선에 나타나는 평범한 행인, 그리고 알 수 없이 빠르게 소모되는 휴대전화 배터리. 이수연은 자신의 감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 민재나 어머니 홍순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녀는 일상적인 행동을 유지하며 조용히 역감시를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복잡한 지하철역을 오가고 인파 속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감시자를 시험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고 감시자들은 그녀를 놓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시자들의 동선과 패턴을 파악했다. 그들은 전문적이었지만 그녀의 UDT 훈련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하며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려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본부 이준석 검사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옅은 흥미가 서려 있었다. 그의 팀은 최고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이수연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마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모든 디지털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다. 검사님, 그녀의 행동이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부하가 보고했다. 이준석 검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그녀는 군인이야. 그것도 UDT 출신. 그는 그녀의 파일에 적힌 경력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적임을 깨달았다. 며칠간의 숨 막히는 추격전 끝에 이수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그녀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이수연은 일부러 그와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남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이수연은 자신이 이미 들켜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UD 터널이라는 앱을 실행시켰다. 이 앱은 그녀의 모든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를 완벽하게 지우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녀의 몸은 마치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어뢰와 같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이준석 검사는 자신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를 보았다. 타겟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추적 불가. 그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수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이준석 검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수연 씨 맞으십니까? 이준석 검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장태건 사건의 배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당신은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준석 검사의 목소리는 마치 덫을 오누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다. 이수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한 적을 마주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약속된 공원 벤치에 앉은 이수연은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산책 나온 평범한 주부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벤치 아래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공원을 거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녀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이준석 검사가 그녀를 잡기 위해 어떤 덫을 놓았을지 그녀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이준석 검사는 홀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이수연 씨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집요함이 담겨 있었다. 누구신지 이수연은 태연하게 물었다. 이준석 검사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장태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당신은 그 사건의 영웅이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영웅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문 CCTV 그리고 당신의 UDT 훈련 기록까지.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날 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폭력을 행사했고 공공재를 훼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협조입니다. 당신은 장태건을 무너뜨린 영웅이지만 동시에 법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정의를 위해 싸울지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을지. 이수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선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장태건과 같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움직이는 이수연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이준석 검색에 말했다. 당신은 제가 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들이 사람들의 삶을 짓밟을 때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이유는 당신 혼자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연의 말에 이준석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저는 당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다시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준석 검색에 보여주었다. 당신이 저를 체포한다면 제가 당신과 대화한 모든 내용이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당신이 법을 어기고 저를 추적했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저를 협박할 수 없을 겁니다. 이준석 검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음번에 우리가 만날 때 저는 당신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입니다. 이준석 검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수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경애와 적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준석 검사는 돌아섰다. 그는 그녀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수연은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평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를 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길고 잔혹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지켰고 악을 응징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전투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